남부 국경을 넘어 들어온 이민자 가운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소속으로 의심되는 타지키스탄인 8명을 억류했습니다. 뉴욕시에서 8학년 남학생이 자전거로 묘기를 부리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은행에 침입한 무장 강도를 스나이퍼가 사살하는 영상을 플로리다주 보안관이 공개했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시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펜타닐로 사망한 여고생 부모가 마약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딸의 사고를 공유하고 나섰습니다. 애틀란타 푸드코트에서 4명이 총상을 당했으며 버스 납치극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는 등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올랜도 국제공항에서 한 승객이 수화물 요금을 피하기 위해 베개 커버에 자신의 소지품을 넣고 탑승하려다 거부당했습니다. 아시안 식료품점이 미국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7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 3순위 숙련직 발급일자가 1년 가까이 후퇴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호컬 주지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남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온 불법 이주민 8명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와 연결된 것으로 의심돼 사법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길원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사법당국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 남부 국경을 건너 미국으로 들어온 이민자 가운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소속으로 의심되는 타지키스탄인 8명을 억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뉴욕과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등 각기 다른 대도시에서 체포된 뒤 구금 중입니다. FBI와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최근 몇 주에 걸쳐 이들을 감시한 결과 이슬람 국가와 연계됐거나 제휴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했다며 이들은 모두 비시민권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수사는 이민조사국과 FBI 합동테러대책반이 긴밀히 협력해 이뤄냈으며 이번에 체포된 8명의 타지키스탄인은 남부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할 당시에는 국가안보 문제에 특이한 혐의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잭 토르마치오 전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들이 입국 시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생하면서 미국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자뿐 아니라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의 조직적인 테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IS에 연계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식별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들이 테러에 연루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웨스체스터 카운티에서 8학년 학생이 주차장 5층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미성년자의 안전사고가 늘고 있어 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MTA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 밝혔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웨체스터 카운티 헬스테드 애비뉴에 있는 해리슨 메트로 놀스역 주차장 5층에서 친구들 5명과 함께 자전거를 타던 마크 앤토니가 건물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이 그를 급히 화이트 플레인스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도착하자마자 사망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에 따르면 아이들은 주차장 꼭대기층에서 전기 자전거로 묘기를 부리던 중 마크의 자전거가 벽에 부딪혀 뒤집혀져 지붕에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MTA 대변인 아론 도너반은 MTA는 이번 사고를 엄밀히 조사 중이며 마크의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비용이라도 치르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고펀드미 페이지에는 11만 9천 달러 이상이 모금됐습니다. 해리슨 중앙교육부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자전거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어 전문가들은 안전이 보장된 자전거 전용 차로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이들은 23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 30명의 사망자 중 23명은 전기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기 자전거를 타다 사망한 이들의 수는 직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플로리다의 한 은행에 무장 강도가 침입해 인질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스나이퍼가 용의자를 사살했고 플로리다주 보안관이 이 현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플로리다주 보안관은 스나이퍼가 컴퓨터 모니터를 관통해 무장강도 용의자를 사살하는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플로리다 포트마이어스에서 36세 남성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털려는 시도를 했으며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무실 안에서 2명을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경찰에게 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후 2명의 인질을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협상자는 용의자를 항복시키려고 했지만 용의자는 한 명의 인질인 그녀의 목에 칼을 겨눴습니다. 이에 대응해 용의자를 사살하게 됐다고 카민 마르체노 보안관이 밝혔습니다. 리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의 비디오를 통해서는 은행 밖 스왑 팀원들의 모습이 보이며 한 명의 스나이퍼가 다른 경찰관의 어깨를 이용하여 소총을 안정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 내부에서 촬영된 비디오에는 컴퓨터 모니터에 난 총알 구멍과 인질 뒤에 쓰러져 있는 용의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후 스왑팀이 들어와 섬광 수류탄을 사용했으며 용의자가 무력화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공공정보 담당관 토드 올머 중위는 용의자의 노출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스나이퍼는 용의자의 이마 중앙을 정확하게 겨냥한 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총을 쏴 그를 순식간에 사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의 발생을 대비해 저격수들이 정기적으로 이 같은 경우의 사격 위치를 훈련한다고 올머는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시 맨하튼 미드타운에서 총격 사건과 칼부림 사건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흉기 피습으로 인해 20대 여성이 끝내 사망했습니다. 시민들은 뉴욕시 치안 불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목형 기자입니다. 어젯밤 뉴욕시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칼부림 사건과 총격 사건이 발생하며 시민들의 치안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젯밤 10시 15분경 911 신고를 받고 항만청 버스터미널 인근 8에비뉴 40스트리트로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22세 피해 여성이 가슴에 칼이 찔린 채 쓰러져 있었으며 피해 여성은 인근 벨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한 여성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당시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8에비뉴 방면으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흉기 피습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2시간 전인 저녁 8시에도 맨해튼 미드타운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8시경 맨해튼 펜스테이션 인근 브로드웨이 33스트리트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총격 사건으로 인해 33세 남성이 다리에 총을 맞고 벨뷰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펜스테이션 인근에서 남성 간에 발생한 언쟁으로 인해 용의자가 총기를 꺼내 피해 남성을 쐈으며 이 오토바이를 타고 브로드웨이 남쪽 방면으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한 채 야구 모자를 쓰고 검정색과 청록색이 섞인 배낭을 메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뉴욕시경은 해당 2사건 모두 용의자가 잡히지 않았다며 목격자 및 용의자를 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린다고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박목현입니다.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청소년들의 사망에 기름을 퍼붓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약성 진통제 복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 지망생이던 19세 학생이 펜타닐을 복용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딸의 사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피오이드로 인한 청소년 사망자 수는 전국적으로 팬데믹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펜타닐은 몰핀보다 100배, 헤로인보다 50배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필 끝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인 2mg의 펜타닐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사량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펜타닐이 섞인 알약이 온라인에서 한 개에 $2에서 $10에 판매되며 발견하기 어렵고 숨기기 쉬워 청소년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학 신입생이자 의사지망생이었던 19세 페이지는 펜타닐이 포함된 마약성 진통제 퍼콜셋을 복용한 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펜타닐의 심각한 위험을 알리기 위해 SNS 등을 통해 경각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친구가 인터넷으로 구입한 마약성 진통제를 건네자 호기심으로 하나를 복용했습니다. 같이 있던 2명의 친구 중 1명은 먹지 않았고 다른 1명은 복용 후 심각한 상황까지 갔지만 살아났습니다. 페이지의 어머니 케이트는 딸은 친구를 믿었을 것이라며 결코 마약에 노출된 적이 없었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생명을 잃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케이트는 아직도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다른 가족이 우리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딸의 이야기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지의 이야기는 펜타닐 전염병을 탐구하는 OASAS 교육 영화 중독 다음 단계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약 6,300명의 뉴욕 주민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으며 전국적으로 74,702명이 사망했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지난해 7,950만 개의 펜타닐 알약을 압수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실험실 테스트에서 기관이 압수한 알약 10개 중 7개에 치사량의 펜타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오피오이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약물 과다 복용 사망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불법 약물을 더욱 치명적으로 만든 오피오이드 펜타닐을 주범으로 꼽고 있습니다. 시 보건국에 따르면 펜타닐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사이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급증을 견인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지나며 2022년 약물 과다 복용 사망 사고의 81%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애틀랜타에서 하루 사이에 2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 총격범은 버스를 납치해 승객 1명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17명의 승객이 탑승 중이었으며 승객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연예인들에게 필사적으로 마지막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애틀란타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15분경 애틀란타 도심의 한 유명한 푸드코트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0여 분에 걸친 총격 범죄 과정에서 25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4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이 푸드코트 총격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채 마치기도 전인 오후 4시 30분경 또 다른 총격범이 도심에서 버스를 납치해 승객들을 위협하고 총으로 쐈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통근버스에는 총 17명의 승객이 탑승 중이었으며 이들은 총격범이 버스를 납치하자마자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애틀란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버스 납치범 39살 조셉 그리어는 버스 운전사에게 총을 겨누고 속도를 최고로 올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버스를 추격하던 경찰은 2개 카운티를 가로지르며 역주행은 물론 추격을 위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버스 내부에 탑승 중이던 한 승객은 911로 전화를 걸어 당국이 현장의 소란스러운 소리들을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침내 버스가 길에 멈춰서자 승객들은 혼비백산한 상태로 버스에서 내렸으며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탑승객 1명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용의자 그리어는 살인 및 납치, 가중폭행, 자동차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됐던 전과자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총기 규제를 외쳤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올랜도 국제공항에서 한 승객이 수화물 요금을 피하기 위해 베개 커버에 자신의 소지품을 놓고 탑승하려다 거부당했으며 이는 한 틱톡 사용자에 의해 공유되었습니다. 최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여행객이 올랜도 국제공항에서 체크인 수화물 요금을 피하려고 자신의 모든 소지품을 베개 커버에 넣고 베개라 주장했다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행객은 옷과 다른 물건들로 가득 찬 베개 커버를 가지고 들어가려 했으며
공항 직원이 이를 말리자 비행기에 억지로 탑승하려 했습니다. 언쟁을 벌이다 결국 경찰이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공항 직원은 그에게 짐을 체크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비행기 탑승문이 닫힐 때가 돼서야 비용을 지불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틱톡 사용자 나타샤 올게닉에 의해 공유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이 승객이 보안 요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으며 결국 경찰이 그를 데리고 나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영상에서 사이트나 소셜미디어가 주는 팁과 요령을 그만 믿으라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상의 댓글에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공항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비행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것을 심각한 일로 간주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많은 항공사들이 기내 반입 수입물과 관련해 규정과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인터넷에 올라오는 요령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전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아이젠 식료품점이 미국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이젠 식료품점들이 이제 모바일 주문 앱과 전국 단회 매장을 갖춘 세련된 디자인의 유통체인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소개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즈는 에스닉 그로서리 스토어로 부르지 말라는 기사에서 H마트와 파델 브라더스, 99 렌치마켓 등이 미국의 새로운 문화와 습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아 인구 비중이 많이 늘어난 데다 수많은 비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신라면과 같은 새로운 맛을 갈구하고 있는 영향이라는 게 뉴욕타임즈의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 신라면의 경우 대학 기숙사나 보데가 그리고 틱톡 비디오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라며 이제 아시안 식료품점은 틈새 시장이 아닌 미국의 문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970년에서 1980년대 아시안 이민이 급증하던 당시 생겨난 식료품점들은 처음엔 아시안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있는 소규모 상점이었지만 이제는 전국 매장과 모바일 주문 앱 등을 갖춘 세련된 체인으로 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H마트는 100여 개 매장을 갖춘 20억 달러 규모 회사로 성장했고 파델 브라더스는 전국 20개 주에 52개 매장을 99 렌치는 전국 11개 주에 62개 매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아시안 식료품점인 위 기업의 가치는 41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회사인 서커나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미국 마트의 아시안 에스닉 품목 매출은 전체 매출 증가율보다 4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마트 직원들이 아시안 마트에 방문해 어떤 브랜드를 들여놔야 하는지 시장 조사에 나서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아시아계 슈퍼마켓이 미국 내 식품 유통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 미만에 불과하지만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막강하다고 컨설팅 업체 맥킨지의 딤프서 카위퍼르트 파트너가 분석했습니다. 최근 한식을 비롯한 아시아 음식이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계 유통체인이 월마트 등 메이저 유통체인의 제품군 구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7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순년직 발급 일자가 1년 가까이 후퇴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 문호는 소폭이나마 진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족이민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영주권자 직계 가족 2A 순위를 제외한 전 순위 문호가 진전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7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22년 11월 22일에서 2021년 12월 1일로 1년 가까이 후퇴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23년 2월 1일로 6월 문호와 동일했습니다.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는 조금씩 진전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기존 2023년 1월 15일에서 2023년 3월 15일로 2개월 진전했고 접수 가능 우선 일자 역시 2023년 3월 22일로 한 달 넘게 나아갔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발급일자는 2021년 1월 1일로 약 3개월 진전했고 접수 가능 일자도 2021년 1월 8일로 소폭 진전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부문은 발급일자와 접수 가능 일자가 각각 2개월씩 진전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와 5순위는 발급일자와 접수 가능일자가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가족이민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영주권자 직계가족 2A 순위를 제외한 전 순위 문호가 진전했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 발급일자는 3개월 넘게 진전했으며 2B 순위와 3순위 발급일자는 1개월씩 진전했습니다. 가족이민 4순위 발급일자도 2007년 7월 22일에서 2007년 8월 1일로 소폭 진전했습니다. 가족이민 접수 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2A 순위 접수 가능 일자가 2023년 11월 1일로 진전됐고 가족이민 3순위 접수 가능 일자는 2010년 10월 1일로 1개월 나아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주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급작스럽게 맨하튼 교통 혼잡세 시행에 제동을 걸며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뉴욕시 감사원이 교통 혼잡세 시행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호쿠 주지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갑작스럽게 교통 혼잡세 시행에 제동을 걸면서 그간 MTA가 추진해온 모든 계획이 무산됐을 뿐 아니라 재정난에 직면했습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오늘 정오 맨해튼 딩킨스 뮤니시팔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적인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MTA가 장기간 계획해온 대로 교통혼잡세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규탄과 법적 대응 움직임은 호컬 주지사가 교통혼잡세 시행을 전격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입니다. 랜더 감사원장은 이미 지난 월요일 비디오 컨퍼런스를 열고 교통혼잡세 시행 지지자들과 만나 호컬 주지사의 갑작스러운 변경 방침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뉴욕지의회 입법회기는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종료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MTA 자금난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방안은 합의되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당초 MTA는 교통혼잡세를 통해 연간 10억 달러의 수익을 거둘 계획이었지만 막판에 호컬 주지사가 모든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며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및 재정난 해소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 상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3.4%를 0.1%포인트 밑도는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 올랐습니다. 근원 CPI 상승률 또한 전문가 전망치인 3.5%보다 0.1%포인트 낮았습니다. 물가 상승에 지친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주요 소매 업체들이 상품의 가격을 인하함에 따라 물가 압력이 계속 완화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망했습니다. 5월 CPI 발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팬데믹 후 재택근무 확산 등에 따른 공실률 증가와 금리 인상 여파로 오피스와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맨하탄에서 상업용 건물이 무려 3분의 1 토막난 헐값에 팔리게 되는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가 빌딩 가치 추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뉴욕 맨하탄 중심 지역인 44가의 10층짜리 상업용 건물이 쇼세일 매물로 나와 5천만 달러 미만의 가격에 거래가 합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 2018년 릴레이티드 펀드 매니지먼트가 1억 5,300만 달러에 매입했던 것으로 불과 6년여 만에 건물 가치가 70% 가까이 추락한 것입니다. 맨하탄 한인타운 근처 미드타운에서 33세 남성과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총격전으로 벌어졌습니다. 경찰관들은 어제 오후 8시쯤 펜스테이션역에서 한 블럭 떨어진 브로드웨이와 웨스트 33번가에 총격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33세 남성이 왼쪽 다리에 총상을 입었으며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3세 남성은 칼을 뽑아 핫도그 상인을 조롱한 뒤 인근 남성 4명을 향해 칼을 겨눴고 지나가던 무리의 남자들과 논쟁이 이어졌는데 그중 한 명이 가방에서 총을 꺼내 한 발에 총을 쏴 칼을 휘두르는 남자의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경찰은 2명을 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NYPD는 총격범 용의자들을 포함해 다른 용의자 2명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출신인 부상자는 폭행, 교살, 범죄, 장난, 모욕, 강도 등의 혐의로 19건의 사전 체포가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이 할렘에서 97세 델마 메이슨을 습격하고 금목걸이를 훔친 스쿠터 강도 수배에 나섰습니다. 1951년부터 할렘에 거주해온 메이슨은 지난 5월 24일 스쿠터를 탄 괴한에게 강도를 당해 땅바닥에 쓰러졌으며 팔을 심하게 긁히고 부딪혀 상처를 입었습니다. 메이슨은 가게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중이었고 오후 5시 30분 웨스트 127가와 8가에서 스쿠터에 앉은 사람과 눈이 마주쳤으며 그가 시동을 걸더니 다가와 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밝은 낮에 나이 많은 노인 여성에게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대학생과 가족에게 새로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뉴저지주 상원고등교육위원회는 대학교 수업료로 납부한 학비만큼 주 소득세에게 공제해주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연소득 8만 5천 달러 미만 대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 등을 대상으로 뉴저지 주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에서 수업료 비용을 공제해주는 것이 내용입니다. 법안에는 연방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대학기관에 납부한 수업료에 대해 주소득세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뉴저지주 재무국 대변인에 따르면 학자금 융자를 받아 지불한 수업료에 대해서도 주소득세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